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0 오대산 문화포럼 좌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명예교수인 박경준입니다. 지금 지구촌에는 기상이변 현상이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만 하더라도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36도까지 뜨겁던 날씨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눈이 폭설이 왔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다른 때에 비해서 오랜 장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49도까지 치솟는 이런 더위 때문에 대형 산불이 일어나 가지고 많은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 이변이라고 하지만 진보와 성장의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인해 지구가 심각한 상처를 입은 까닭입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는 탈종교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신 문명은 과학 문명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고 생명은 경시되고 공동체 의식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영성은 갈수록 퇴색하면서 현대인은 참다운 자신으로부터 점점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대산은 2004년부터 생명과 평화, 생태, 문화를 중심으로 한 오대산 불교문화 축전을 개최함으로써 녹색 미래를 준비해 왔습니다. 오대산 문화축전은 올해로 17제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명칭을 오대산 문화포럼으로 바꾸고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2020년 인류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지구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월정사는 오대산 문화포럼을 여는 개막 행사의 일환으로 녹색 미래를 향한 인류의 길을 모색하는 오늘 그 첫 좌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6분께서 여러 그 각자 또 그 전문 분야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미리서 저희들이 이 얘기가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주제를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사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시간 관계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최문순 도지사님께서 약 15분간에 걸쳐서 오늘 이야기를 열어가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월정사에 왔으니까 탄어 이곳에서 득도하시고 평생을 보내신 탄어 대종사님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요 옆에 있는 태백산에 가면 단종사당이 있는데요. 단종사당은 단종을 기리는 비각을 모신 그런 사당이 되겠습니다. 그 단종 비각이 태백산 단종대왕비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거기에 쓰신 글이 탄어 스님의 친필이십니다. 이걸 아마 태백산에 가시면서도 이걸 보신 분이 별로 없으실 텐데 그러면 태백산에 왜 단종비가 있는지 저도 궁금해서 좀 알아봤더니 옛날에 그 단종이 영월에 와서 계실 때 당시에 서울시장을 마치신 분이 영월에 와 있으면서 태백산에서 머루 다래를 따다가 단종대왕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단종대왕께서 백마를 타고 곤룡포를 입고 태백산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어서 단종대왕께서 태백산의 산신령이 됐구나. 그래서 거기에다가 비각을 세웠는데 그 비각의 문장을 탄어 큰 스님께서 쓰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문장 중에 한민족의 미래를 예언하는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좀 잠깐 읽어보면요. 불원지 장래에, 그러니까 멀지 않은 장래에 동병기 천리지지하고 동쪽으로 천리의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또 북쪽으로 북탄 수만리 지역, 북쪽으로 수만리 지역을 우리가 합병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 동탄북병, 동쪽과 북병으로 땅을 수만리를 우리가 합병하는데 그것이 비조즉석이로다. 그러니까 아침이 아니면 저녁에 이루어질 것이다. 불원간에 잠깐 사이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1965년 4월 15일 오대산인 탄어, 이런 아주 명문으로 쓰신 글이 있으신데요. 저희가 이제 이 글을 보고 궁금해서 탄호 스님의 행장을 이렇게 좀 공부를 해봤더니 탄호 스님께서는 개벽사상, 이제 후천개벽, 선천개벽이 있고 후천개벽이 있는데 지금은 후천개벽으로 들어가는 시대다. 그래서 천지가 뒤집히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 이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과정에서 지진과 태풍, 전염병, 그리고 전쟁, 이런 재난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신 것을 제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는 스님께서 하신 예언이 그동안 이렇게 귀에 잘 들어오질 않았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이게 예언이 실현되는 게 아닌가. 그야말로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벽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스님의 예언을 좀 해석해 보면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정화 과정, 청소 과정, 대청소 과정, 또 우리 인간들에게는 치료 과정,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구를 깨끗이 하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온갖 쓰레기들, 공기 오염이라든가 물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강원도에도 저 삼척이라든지 철원이라든지 수해 피해를 엄청 많이 입었는데요. 다른 해보다도 많이 입었는데 이게 왜 그런가 공부를 해봤더니 바닷물의 온도가 1도 올라가면 증발하는 수증기의 양이 7%가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수증기의 양이 늘어나서 비가 많이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안전 기준에 의해 만들어 놓은 댐이라든지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우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맞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이것도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이런 현상이라는 걸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요즘 오늘도 여기 제가 월정사를 오면서 요즘에 제가 아주 즐기는 재미 중에 하나가 하늘을 보는 재미가 새로 생겼습니다. 가을 하늘이 너무 맑아서 어릴 때 봤던 그런 가을 하늘을 요새 다시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준 선물이 아닌가. 뭐 가을 하늘이 맑다 보니까 햇살도 따뜻해서 이러한 선물을 우리가 받는구나 하는 생각도 역설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정화 과정을 거치는 세상을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면 이 정화 과정을 거치는 것을 그냥 단순히 예언이나 운명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걸 구체적으로 실천해 가면서 우리 지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좀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좀 많이 있습니다. 파리 협약도 있고요. 우리 정치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는데 아주 국제적인 선언, 정치적인 선언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겪어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들은 굉장히 느리거나 거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만이라도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자 하고 해서 몇 가지 실천하고 있는데 이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연료와 에너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썼던 연료 중에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석탄과 석유인데 이 석탄과 석유는 더 이상 써서는 안 되는 그런 연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대안 에너지로는 원자력이 있는데요. 원자력은 이 재난의 시대에 태풍이라든가 지진에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원자력은 더 이상 늘려갈 수 없는 그런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태양광이나 풍력인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태양광과 풍력만으로는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전체를
태양광으로 덮는다고 하면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느냐?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전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에너지는 궁극의 에너지는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우리 도에서 내린 걸 결론은 수소 에너지가 우리의 대안 에너지라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소라면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H2O 물에다가 소금을 조금 넣고 음극, 양극의 전기를 꽂으면 한쪽에서는 수소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산소가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전기 분해라는 걸 학교에서 배웠었는데 바로 그때 나오는 기체가 바로 수소가 되겠습니다. 이건 완전 연소가 되는 연료이기도 하고 이게 다시 불을 붙여서 연료를 쓰면 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청정 연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강릉에서 제진간 열차가 올해 이제 결정이 돼서 강릉에서 제진으로 가는 열차, 그리고 그것이 북쪽으로 가는 열차를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데 그 열차를 저희가 액체 수소 열차로 지금 만들 생각입니다.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지금 KTX라든가 이런 열차들은 전기를 쓰는데 이 국제 나라와 나라를 지날 때는 전기 시스템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아주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를 들어 220볼트를 쓰는데 북쪽에 가면 110볼트를 쓰고 그것이 다시 중국 국경을 지날 때는 다시 220이 됐다가 러시아 국경을 지날 때는 다시 볼티지가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인데 액체 수소 연료를 쓰면 한 번에 실어서 10,000km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강릉에서 출발해서 베를린까지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연료를 우리나라 전체가 앞으로 액체 수소를 쓰는 연료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을 저희 강원도가 주창하고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정부를 설득해서 이렇게 바꿔 나가는 노력,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함께 있다는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지금 우리 석탄이 이게 수소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도 이 수소 덩어리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여기 이제 생수가 이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수소 덩어리입니다. 이걸 가지고 수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가 지금 태백에 석탄으로 수소를 만드는 시설, 그리고 이 플라스틱으로 수소를 만드는 시설을 곧 이제 완공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몇 년째 지어서 완공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수소를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저희 강원도가 쓰고 있는 두 번째 정책은 숲을 늘리는 겁니다. 이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숲 보호 면적을 늘려가는 건 우리 강원도밖에 없습니다. 자연 보호 구역을 늘려가는 우리 강원도밖에 없습니다. 2011년에 전봉산 14평방킬로미터, 그리고 2016년에는 태백산을 국립공원으로 저희가 지정을 받았고요. 2014년에는 DMZ 국가지질공원 1800평방킬로미터, 1800평방킬로미터를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했는데 서울시의 면적이 600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 3배를 저희가 국제적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받았고, 그다음에 고생대 지질공원, 한탄강 지질공원, 철원의 도립공원, 이렇게 해서 지금 약 4,000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서울의 7배 정도 되는 면적을 숲을 보호하는 그런 보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에너지를 바꾸는 것, 한쪽으로는 산을 보호하는 정책,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타노 스님께서 말씀하신 개벽세상은 종말이나 말세가 아니고 새로운 세상의 시작,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타노 스님께서 제시하신 이 새로운 세계를 예언으로서가 아니라 앞장서서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조정래 선생님 쓰신 책에도 나오는데요. 이 평창 땅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천하지 천년, 이 평창이라는 땅이 천한 땅으로,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천한 땅으로 1000년 동안 있다가 귀하지 천년, 세상 사람들이 다 와서 함께하는 귀한 땅으로 1000년을 지낸다,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이 평창, 특히 월정사에서 주지스님 인도하셔서 우리들이 이 새로운 개벽 세상을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이 코로나 불우로 많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최문순 지사님께서 재난의 이면을 한번 이렇게 들춰보는 재난이라는 게 대청소 과정일 수 있고 정화 과정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저희들에게 또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위로와 또 희망의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그 숲의 보호, 또 숲길 확장, 또 액체 수소 또 생산과 사용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또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말씀해 주실 우리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다가 이 오대산 특히 월정사로 들어가는 전나무 숲길을 걸을 때 가장 행복함을 느낍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자연과 더불어 살아왔어요. 그런데 도시가 만들어지고 지금부터 한 250년 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인간의 노동력이 아닌 석탄이나 석유나 가스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상품을 만들고 쓰고 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환경 문제 관심을 가진 지 44년이 됐습니다. 44년 전에는 공해라는 단어도 쓰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환경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공해라도 배불리 먹고 싶다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44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환경, 좁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고 또 환경 오염이 심한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환경운동을 하면서 원주에 계시는 토지작가 박경리 선생님을 자주 뵀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이 글을 쓰려고 서울에서 원주로 왔을 때 처음에는 감나무에 감이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감나무에 감이 주렁 열리는 걸 보면서 기후 변화가 점점 심각해지는구나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환경 문제든 모든 문제는 현장에서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거기에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2009년에 미국의 뉴욕 자연사 박물관과 함께 기후변화 체험전을 열었습니다. 서울 대학로에서 열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전시하면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은 2002년에 강원도에 강릉에 하루에 870mm의 비가 와서 강릉이 완전히 폐허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강릉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디든지 그렇게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 지하철역을 그 체험전에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물이 잠긴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전시를 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선생님을 쫓아와서 시청 지하철이 물에 잠긴 걸 보면서 선생님 나는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30년 후에는 그렇게 된다는 내용을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또 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은 환경에 대한 책을 보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겨울에 집에 난방을 하지 않고 두꺼운 이불을 부모님하고 같이 덮자 그래서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난방을 하지 않고 두꺼운 이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는 가까운 거리도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그 친구에게 너 보청기 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내 귀 잘 들려. 그래서 그 어린이가 너 지금 기후 변화로 지구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그 어린이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이의 사례를 두 가지 얘기했지만 실제로 지금은 환경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계적인 노벨상을 받은 50명의 석학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인류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게 기후 환경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핵 전쟁이었고 세 번째가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전염병 감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해외로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 놓고 술을 마실 수도 없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재미있게 지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점점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도 결국은 우리 인간이 마구잡이 개발을 하면서 자연의 영역을 침범한 결과로 결국 우리로 자연으로부터 역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된 사람이 무려 3,300만 명, 그리고 생명 잃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심각한 것보다 더 큰 재난이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기후 재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진짜 무섭죠. 그래서 우리는 국방비를 늘리고 예산을 많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 안보에 가장 중요한 것을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기후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 문제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을 뿐만이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시리아, 중동에 있는 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거기는 농업 국가입니다. 인구가 2,200만 되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밀 농사를 지으려면 적어도 1년에 200mm, 20cm의 비가 와야 되는데 밀 농사가 되질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잘 알다시피 2010년에는 러시아에 대폭염이 오고 산불이 나고 그렇게 해서 해마다 1억 톤의 밀 생산량이 그 해에는 6천만 톤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되지 않고 밀가루 가격이 폭등하고 그리고 그 많은 난민 그리고 독재 치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동의 아프리카의 자스민 혁명도 결국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살기가 힘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의 문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탄소 문명, 탄소 경제, 탄소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숲과 많은 동물, 많은 생명체가 지각 변동을 통해서 땅 속에 묻히고
그것이 탄소 통조림이 되고 그 탄소 통조림을 우리 인간이 마구잡이로 까먹으면서 온실가스가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고 바닷물이 더워지고 그래서 태풍이 일어나고 더운 데는 더 더워지고 추운 데는 얼음이 녹고 그렇게 하면서 기후변화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금 기후 난민이 무려 1,500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은 10년 후인 2030년에는 기후 난민이 9천만 명이 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이대로 2050년이 되면은 기후 난민이 10억 명을 돌파할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 탄소 문명을 전환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석탄, 석유, 가스를 통해서 온실가스가 나와서 기후 재난을 가져오고 그것이 미세먼지가 되어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그것으로 화학 물질을 만들어서 플라스틱 등 많은 화학 제품이 결국은 바다로 땅으로 또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탄소 문명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조금 전에 최문순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가능하면은 자연 에너지, 바람을 이용한다든지 햇빛을 이용한다든지 또 앞으로 수소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런 쪽으로 저는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만으로 과연 되느냐? 저는 그것만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물질적인 욕망 이것을 저는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물질적인 욕망을 줄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줄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물질적인 욕망을 생태와 문화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월정사에 전나무 숲길을 걷고 제주 올레길을 걷고 독서를 하고 음악을 듣고 박물관을 가고 토론을 하고 영화를 보고 음악회를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물질적인 욕망을 문화적인 쪽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면은 인간의 본능은 끊임없이 물질적인 욕망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최근에 문화 젊은 청년들이 세계적인 음악을 만들고 세계적인 호응을 받고 우리나라 봉준호 감독이 세계적인 감독으로 좋은 영화를 만들고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저는 환경도 오염된 환경에서 강한 경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쾌적한 환경에서 저는 강한 경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모래를 가지고 콘크리트도 만들 수 있습니다. 유리병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은 반도체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도체를 통해서 우리 인류는 새로운 형태의 혁명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모래를 가지고 폴리실리콘을 만들어서 그걸로 태양광에 쓰는 패널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물질이라도 자연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환경을 살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저는 끊임없이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경험으로는 이대로 만약 간다면은 2030년이 돼서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면 그때는 늦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에 기후 재난으로 환경 문제로 늑대가 나타났다고 얘기를 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이대로 가면은 우리 인류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결국은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군사 비용을 10분의 1 그것을 기후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기후 비상 사태인데, 전쟁 사태인데,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 비용의 10분의 1을 기후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개도국을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류가 환경 용량 안에서 살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서양이 이룩한 산업화를 우리는 불과 40년 동안에 이룩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온실가스가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이 쓰는 나라가 됐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좁은 나라에서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제조 기술, 우리나라 국민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 이런 걸 가지고 도시,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 도시를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교통 시스템이나 에너지 시스템, 건물 이런 것을 가장 쾌적한 형태의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면은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선진국이라고 자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국이든 프랑스든 이탈리아든 그런 나라보다 훨씬 우리 국민이 힘을 합치고 우리나라 어르신이 힘을 합쳐서 좋은 모델을 만들었듯이 이제는 환경 문제도 우리 같이 좁은 나라, 부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쾌적한 환경을 가지면서 저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모델, 그것은 스마트 도시라는 하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그것을 확산시키는 그런 것이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쾌적한 환경에서 강한 경제가 나오고 우리 인간이 자연을 살리면 자연이 인간을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무려 44년 동안 환경 문제로 고민하고 또 뭔가 그 극복 방향에 대해서 앞서서 이렇게 외쳐오셨던 그런 최일 이사장님이신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런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저는 불교학을 전공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그 욕망의 문제를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열반입니다만은 이 열반이라는 것은 그 욕망이 완전히 뭐 사라진다기보다 저는 그 욕망의 질적 전환이다, 그렇게 표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그 물질적 욕망을 그 생태 문화적인 이런 방향으로 전환시킴으로 해서 상당 부분 우리가 이 기후위기라든가 또 환경위기 이런 것들을 해결해갈 그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제가 마음속에 좀 이렇게 꽂혀 왔습니다. 선생님 말씀 감사하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주제 발표해 주실 선생님은 정재승 가이스트 교수님이십니다.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재승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각 분야의 최전선에 계신 전문가분들과 또 이렇게 너무 좋은 오대산 월정사에서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여기서 이 자리에서 강연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제 인생에서 제일 즐거웠던 강연 중에 하나였습니다. 강연 후에 스님과 나눈 대화도 너무 좋았고 또 오신 분들도 과학 강연을 이렇게 불당해서 들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굉장히 풍성하게 또 해석도 해주시고 해서 저한테도 많이 배우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지구에게
또 인류에게 가장 심각한 기후 변화라는 문제, 또 그것을 어떻게 기술하는 사람, 공학하는 사람들이 또 바라보고 있는가, 이 내용들을 좀 나눠 보려고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미국 뉴욕의 맨하탄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뉴욕의 맨하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센트럴 파크이라는 그 가운데 있는 굉장히 큰 공원이죠. 근데 사실은 맨하탄에만 공원이 100개가 넘고요. 뉴욕시에만 공원이 1,700개가 넘습니다. 다른 공원들을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는 그 공원들이 굉장히 작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공원을 가기 위해서 평균 한 400m만 걸으면 갈 수 있어요. 서울은 어떨까요? 서울은 공원이 많이 늘어났고 또 한강변을 따라서 이제 이 고수부지가 쾌적한 삶을 제공하지만 사실 서울에서 하는 시민들이 공원에 가기 위해서는 1.5km를 걸어가야 됩니다. 한번 마음 먹고 나가야 되는 자리인 거죠. 근데 그 한 도시에서 시민들이 행복하려면 공원이 500m 이내에,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가서 걸을 수 있는,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큰 아주 멋있는 공원을 만드는 데에는 주력했지만 도시의 우리 주변에 작은 공원들을 많이 만드는 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세종의 국가 시범도시 스마트시티의 마스터 플래너가 돼서 세종에는 이 곳곳에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공원이 있도록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근사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건축가, 도시공학자 그런 분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은 도시에 있는 그런 작은 공원들이 밤이 되면 우범 지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지적들을 보고 이래서 우리나라 도시에 공원이 많지 않구나 이런 걸 좀 깨닫게 됐죠. 우리에게는 양립하기 힘든 두 가지 모순된 욕망이 있을 수 있죠. 도시의 자연 환경이 쾌적하게 가까이 자리하고 있어서 이런 공원들을 우리가 마음껏 즐겼으면 하는 욕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범 지역이 되지 않아서 밤에도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런 공간을 만들지 않는 게 능사가 아니라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그 양립하기 힘든 욕망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저 같은 과학자 혹은 공학자의 태도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등장하고 있는 스마트 테크놀로지는 공원을 위한 스마트 치안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그 공원을 지나가도 이상 행동이 벌어지면 바로 드론이나 로봇이 출동할 수도 있고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여성들이 밤 늦게 집을 가는데 뒤에 남자가 따라오는, 그리고 자기 집 원룸의 문을 막 열려고 하는. 근데 사실 그 자체로는 그냥 주거 침입 정도의 죄여서 강간 미수라거나 살인 미수는 아닌데, 사실 그 피해를 당하는 여성은 훨씬 더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죠. 그걸 매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곳에 드론이 출동해서 그냥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옆에서 촬영만 해도 그가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범죄를 예측해서 기술을 통해서 막으려는 것이 인간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생활 침해를 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그곳에 로봇이나 드론이 안전하게 비식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전에 도시를 공학적으로 개발하려는 UCT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비용을 줄이고 관리하는 사람이 도시를 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관리하는 데 테크놀로지를 썼습니다. 근데 요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또 최열 이사장님이 강조하셨던 스마트 도시는 그 테크놀로지를,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라는 환경을 사용자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철학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가 진짜 원하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도시 속의 삶은 무엇인가를 들여다봐야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시민들은 지속 가능한 행복을 원하고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테크놀로지가 가야 될 방향은 인간이 지속 가능하게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고민해 보는 것이 가장 시급한 중요한 문제가 된 거죠. 그것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여러분들이 최근 4년 동안 정말 토할 정도로 많이 들어보신 이 단어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제 신경과학자, 뇌과학자가 행복을 정의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게 불교에서 정의하는 행복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최고의 욕망을 끊임없이 충족하고 달성해서 최고의 쾌락이 유지되는 상태, 이런 게 사실은 행복이 아니고요. 그냥 내가 굉장히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편안하다고 느끼면서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서 사회적 교감도 얻고 내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데, 지금 이보다 더 나은 그런 삶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삶이 그냥 그대로 유지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안정적인 상태를 우리가 행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충족하는 도파민의 뇌가 행복이 아니라 안전하고 편안함을 주는 세로토닌의 뇌를 행복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느린 삶이 필요하기도 할 거고요. 안전하고 편안함을 위해서는 우리 주변 환경이 우리 몸과 또 우리 뇌와 잘 맞아야 되는데, 현대 문명이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 그 많은 책임을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의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고 과학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압도적인 1위가 기후변화입니다. 저는 기후변화 전문가도 아니고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또 이렇게 오랫동안 또 기후변화 문제를 고민하고 실천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진짜 제가 보기에 기후변화는 이제 온 인류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저한테 누가 100년 후에 인간은 여전히 존재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아이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100년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몇천 년을 살아왔는데, 호모사피엔스가 20만 년, 30만 년을 이 지구상에 존재했는데, 당연히 지구는 인류는, 호모사피엔스는 수천 년, 수만 년 존재할 거라고 얘기했을 텐데, 지금은 100년 후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후 변화가 너무 심각하고요. 특히 얼마 전에 그 산호에 관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산호가 바닷물의 온도가 2도만 올라가도 백화 현상이 벌어지고, 지금 전 세계 산호의 25%가 죽음에 이르렀는데, 그로 인해서 바다 생명체의 23%가 이 산호 주변에서 살고 있는데, 산호들이 다 죽으니까 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동하기도 하고 떼죽음을 당하기도 하는 거죠. 게다가 이 산호 근처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을 통해서 그 먹거리로 살아가는 지구인이 무려 5억 명이나 되기 때문에, 먹이사슬 맨 위에 있는 인간이 그 밑에 있는 그런 동물들의 멸종만으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100년 후 다음 세대가 과연 지구상에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회의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아톰 세계와 비트 세계를 일치시켜서,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냥 온라인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쇼핑도 하고요, 배달도 받고요, 또 서점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제 책이나
조정래 선생님 책을 그냥 인터넷 서점으로 구입하실 수 있죠. 팬데믹,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거는 훨씬 더 가속화가 돼서 한 5년은 성큼 더 제4차 산업혁명이 빨리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저도 카이스트에서 교육도 하고요, 화상 회의도 하고요, 재택근무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속 가능한 이 행복을 위해서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하면 이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다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 팬데믹 코로나19 시대에 제4차 산업혁명으로부터 얻은 교훈은 온라인으로 삶을 옮겨가야 되겠구나, 같은 단순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팬데믹이라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만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2003년도에는 미국의 북동부가 완전히 전기가 파워 아우티지라고 하죠. 전기가 다 나가가지고요. 아무도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인터넷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대재앙을 맞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무려 4,500만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고요. 이게 2003년만이 아니라 1965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온라인으로 올라가면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이 끊기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됐을 때의 피해는 훨씬 더 치명적이겠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얻어야 될, 이 팬데믹에서 얻어야 될 교훈은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이 다행히 있어서 온라인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해서 좋다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될 도시는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인간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톨러런스를 가진 기술을 개발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온라인에 의존하지도 않고 너무 지나치게 오프라인에 의존하지도 않고 너무 지나치게 기술 문명에 의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또 이야기하지도 않는 그래서 그 다양성이 존중되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새로운 재앙이나 재난이 오더라도 다음 세대까지도 행복할 수 있는 이런 기술 문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 물려줄 수 있을까? 이게 과학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요즘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화두이자 고민입니다. 이거를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었고요. 저 사람은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기술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술을 잘 갈고 닦아서 지속 가능한 행복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번째 오늘 말씀은 한만기 평창 군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화도시 평창군수 한만기입니다. 오늘 또 이런 좌담회를 열어주신 월정사 태우 정념 큰 스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대산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이 가을입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 계절에 또 평창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또 코로나19와 또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인 과제에 직면한 때에 이렇게 인류 미래를 위한 자담회가 열리게 되어서 또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자담회를 준비하면서 오대산이 녹색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또 급속한 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큰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죠. 한 40년 전만 해도 우리 올림픽이 치러졌던 대관령 지역은 저희 부모도 그랬고 제가 그곳을 한번 갔을 적에도 출장을 가고 했을 때에도 너무나 추웠습니다. 첫눈이 온 것이 그 다음에 봄 4월이 돼야지 녹습니다. 그래서 이 대관령 지역은 사람이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고 우리 부모들도 그랬고 저도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70년대에 근대 스키장이 들어서기도 했고 지금 용평 리조트가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용평 리조트 스키장도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그 슬로프의 눈이 녹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40년 전과 현재의 기후 변화가 이렇게 있고요. 지금 대관령 지역은 가장 쾌적한 지역으로서 여름철에 폭발적인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때에도 대관령 이 쾌적한 기온 때문에 찾아온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죄송하지만 이번 코로나19 때문에도 여름에 우리 대관령 지역에는 모든 숙박의 80% 이상 또 성수기 땐 100%로 이렇게 꽉 찼었습니다. 이렇게 급속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번에도 큰 수해를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 평창에도 오래된 다리 2개가 이번에 붕괴가 됐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거기를 건너다가 갑자기 구조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많이 봤겠지만 이렇게 인간이 자연 앞에 너무나 아직까지는 나약한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또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게다가 우리 지구 환경이 변화하는 속도와 또 강도도 갈수록 빠르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안에 동물의 종이 2분의 1이 멸종한다는 그런 과학자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류가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지만은 지금 최근에도 보면 폭우, 폭염, 또 한 곳은 더워서 40도가 넘는데 한 곳은 또 눈이 오고 또 대형 산불 아직도 꺼지지 않았지만은 또 지진과 해일 이런 감염병 등이 지구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재해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봅니다. 이런 자연 파괴와 또 화석 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지구 온난화가 지금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과거의 감염병은 그 한 종족이나 또 아니면 하나의 국가 아니면 그 대륙에서 그 감염병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교통이 이제 지구촌의 일일권으로 이어지다 보니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중국 우한에서 발생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감염병이 한 지역에 국한되고 한 종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갖고 있던 세계적인 가치관이 무너지면서 문명의 또 전환도 맞이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또 교류를 적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BC 뉴스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또 지원도 약화되고 있다는 뉴스도 한번 접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의 대면이 적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인간성도 많이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도 또 낳게 됩니다. 우리 인류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위기가 오는데 이러한 것을 절망하나 또 탓하지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또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처럼 우리가 자연과 인류가 공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또 우리 인간의 욕심과 인간성 상실이라는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간다면은 지속 발전한 미래가 있다고 저는 이제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찾아야 하는데 저는 이번에 오대산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녹색 미래를 위해서 오대산이 보여줄 수 있는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하나는 오대산의 자연 친화적인 개발, 또 정신 문화적 힘, 또 현대인에게 많은 휴양 기회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그 자연 친화적인 개발은 오대산에서 많이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한번 배워보는 그런 개발의 또 모델이 오대산이었나 아닌가 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오대산은 백두산의 허리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오대산의 백두산은 그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우리 평창군, 홍천군, 또 강릉시에 걸쳐서 있는 이렇게 3개 시군에 걸쳐 있는 넓은 산입니다. 태고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또 산세가 깊고 아늑하다 하여서 어머니 품속 같은 산이라고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또한 그 오대산 월정사의 전나무 숲은 우리 지역의 또 대표적인 산림으로서 우리가 연구 용역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숲에서 발생되는 피톤치드는 1세제곱미터당 800나노그램에서 한 1200나노그램이 발생이 되면은 상당히 훌륭한 숲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월정사 우리 그 오대산에서 측정된 피톤치드의 숲은 발생량은 1세제곱미터당 약 2170나노그램이 발생이 됩니다. 800에서 1200나노그램이 발생이 돼도 좋다고 하는데 원체 자연이 잘 보존되고 환경이 좋은 상태다 보니까 2000나노그램이 훨씬 넘는 그런 피톤치드를 발생하는 그런 숲입니다. 웬만한 숲보다도 상당히 높게 나오는 그런 우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대산이 태고의 자연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대산이 자연과 인류가 공생하고자 했던 그런 노력의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오대산은 1975년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약 1000종이 넘는 동식물을 보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현재 여기 같이 참석해 계신 월정사 정념주지 스님이 전나무 숲길에 이 콘크리트를 다 깨어냈습니다. 과거에는 들어오는 월정사 입구에 들어오는 숲이 전나무 숲길이 콘크리트 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깨어서 흙길로 복원을 이제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연과 이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실천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또 월정사 또 상원사 이런 또 복원 사업을 또 자연 그대로 친화적으로 이렇게 복원을 또 하시고 또 멸종위기 종을 갖다가 방사해서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는 또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데 많은 또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보호의 가치는 그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게 이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자연을 잘 돌본다는 의미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대의 개발의 개념이 자연 친화적인 개발처럼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모델이 일단은 이 오대산의 월정사에서 갖고 오는 이런 자연 친화적인 사업이 있었기에 제가 한번 소개를 했고요. 또 오대산이 주고 있는 정신문화적인 힘은 우리 인간 속 회복에 많은 도움을 주고 또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대산은 부처님의 자비와 또 화합, 또 평화의 마음이 1400여 년 동안 간직되어 온 한국 불교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별개의 개념이 아니고 함께 더불어 연결되어 살아간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이 보시, 널리 베푼다는 뜻이고요. 또 이타행, 공덕과 이익을 베풀어서 서로를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 현재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배려와 이타식 공존의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오대산에서는 자연 명상마을 또 성보박물관 또 의계박물관 등 우수한 문화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템플스테이와 또 옆에 계신 우리 조정래 작가님이 집필하는 문학관도 있고요. 또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도 잘 조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오대산에 정신문화적 힘을 통해서 마음의 치유와 공생의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을 좀 버리고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이 또 이 오대산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평창군은 앞으로 이 오대산과 월정사를 중심으로 자연 친화적 개발, 정신문화적 힘의 배양, 그리고 휴양과 치유의 지향을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평창군이 우리 한왕기 군수님을 중심으로 이런 그 상생의 앞으로 문화를 더 갖고 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5번째 발표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우리 조정래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주제 발표와 조금 빗나가는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굉장히 사적인 것 같은데 또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금년부터 1년에 7개월 동안 강원도 도민이 되었습니다. 1년 내내 있고 싶지만 겨울에는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하 너무 추워서 이 늙은 삭신이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11월 달부터 3월까지는 피신을 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강원 도민으로서 살도록 되었습니다. 무슨 사연인가 하면 월정사 정년 스님께서 터를 제공하시고 강원도와 평창군에서 제 집필실을 지어주셔서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에 제 말년에 글을 쓸 수 있는 터가 마련되었습니다. 삶에 지치시고 괴로우신 분들,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에 마음을 풀도록 오실 때 아무 때나 저는 찾아오는 분들을 만나서 문학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윤택함이 있길 바라고 오늘의 주제와도 직결되는 우리의 삶, 인간답게 사는 삶을 위하여 앞으로 가까운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금년에 작가 생활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저는 2가지 문제에 관심을 썼습니다. 첫째, 문학, 무슨 작품을 써야 할 것인가 하는 인간에 대한 탐구를 했고, 두 번째는 환경 문제였습니다. 환경이 그때부터 나빠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본능적 이기주의 때문에 일어나는 병폐일 것입니다. 사회과학자들은, 문화사가들은 20세기를 끝내면서 20세기를 전쟁의 시대라고 정의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 시라고 정의했습니다. 1차전, 2차전이 일어나가지고 인간이 1억 명의 인간을 죽였습니다. 살육했습니다. 그것이 20세기의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상처입니다. 그 1억을 인간이 죽일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발전에 의한 여러 가지 총, 그리고 마지막에는 원자폭탄까지 터뜨려서 그런 살육을 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연 파괴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하나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연구원분들이 말하기를 20세기 100년 동안에 인간이 소모한 열량이, 화석연료들이, 에너지가 그전 1000년 동안에 소모한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인간들이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경제 발전을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과학 기지들을 동원함으로써 지구는 100년 동안에 급속도로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나타난 것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부터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빙하가 녹아내리면서부터 우리는 관심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그 위기를 느끼고 국제적으로 기후협약을 하자고 약속했는데 195개 국가가 사인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미국이 그 사이로부터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중국도 또한 그러한 동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입니다. 그 두 나라는 세계 경제 1등국가, 2등국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화석연료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고 프레온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이기주의입니다. 우리는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인간은 무엇인가 하는 정의를 할 때 만물의 영장이라고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기를 100년 가르쳤습니다. 인간은 과연 만물의 영장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간은 가장 사악한 이기주의 집단으로서 지구를 가장 빠른 속도로 멸망시키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공해를 일으킨 것은 다른 짐승들입니까? 인간입니다. 과학의 발달, 화석연료, 그리고 육식을 하기 위한 돼지기르기, 소기르기, 닭기르기, 거기서 나오는 분비물들, 그 공해는 말도 못하지요. 그리고 자동차,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전부 합해져서 지구온난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을 좀 초래했습니다.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하고 대량 폐기하는 시대가 20세기였고 우리는 그 급행열차에 실려서 지금 인간 자멸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저는 혼자 생각하면서 종이 한 장이라도 낭비하지 말고 아끼자. 비닐 한 장이라도 낭비하지 말고 3번, 4번 쓰자. 그리고 며느리 얻어서 재활용하는 봉투 갖다 놓고 이렇게 하라. 그렇게 미온적인 실천을 해왔을 뿐입니다. 이것을 지난 40년, 50년 전부터 했다면 캘리포니아에서, LA에서 저렇게 매해 산불이 일어날 것이며 호주에서 그 엄청난 산불에서 끄지도 못할 것이며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빙하가 계속 녹아내리겠으며 그 북극곰들이 갈 곳이 없어 죽어서 그 시체를 딴 짐승이 뜯어먹는 사태가 지금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모든 나라들이 경제 발전, 잘 사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의 탐구에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평등하다. 인간 세상에서 상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봉건 시대에는 귀족과 노예, 종들이었고 지금 현대에 와가지고는 빈부, 잘 사는 자와 못 사는 사이로 바뀐 것이다. 그걸 어떻게 문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주제를 삼아서 글을 써왔습니다. 그것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와 아무런 경쟁도 없이 전쟁도 없이 자멸함으로써 전 세계가 자본주의가 되면서 인권의 문제는 상당히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해의 문제, 자연 파괴의 문제는 앞으로 갈수록
해결이 난망하지 않을까? 그 해결을 위해서 전 인류가 조금 불편하게 살자, 조금 가난하게 살자 하는 식의 국제적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인간은 100년이 갈지 50년이 갈지 우리의 미래를 전혀 전망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중에 자발적 가난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마음이 깊게 와닿았습니다. 전에 그 법정 스님께서도 이런 의식적인 가난, 자발적인 가난을 어쩔 수 없이 가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그 선제적으로 자발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줄여서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 어쨌든 그런 여러 좀 더 그 과학적인 그런 기술과 더불어서 이러한 의식들이 앞으로 우리가 녹색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6번째 마지막 발표를 해주실 월정사 정념 스님 모시겠습니다. 스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녹색 미래 오대산에서 길을 묻다 하는 이런 주제로 우리 지사님 또 우리 군수님 또 조정래 선생님 최열 이사장님 또 정재성 교수님 우리 박경준 교수님 등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자기 분야에서 우리들에게 길을 또 제시하고 또 널리 또 익히 알려주신 또 맹망가이시기도 합니다. 함께 이 오대산 중에 모셔서 이런 주제로 고견을 듣게 되어서 더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오대산에 관한 문제도 우리 군수님 또 지사님께서 더 제보다 상세하게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가야 될 방향까지도 아마 잘 하나 제시해 주셨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녹색 미래는 지금 온 지구촌이 함께 녹색 미래 없이 지구촌을 보존하고 또 우리 인류가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이제 온 지구촌의 공동 관심사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설문조사에서 우선 당면한 과제로서 아마 코로나19를 가장 염려하고 그러고 있다고 하는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또 당면과 더불어서 미래의 가장 큰 인류 위기 그건 아마 지구상에 5번의 대멸종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6번째 대멸종기는 아마 우리 인류가 스스로 이제 공업에 의해서 함께 자멸하는 이제 그런 지금 멸종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하는 이런 이제 우리에게 엄청난 사실 갱종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국가나 또 기업이나 개인들은 담론은 그렇게 함께 펼치고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를 능동적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지를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는 거죠. 그 오대산에서도 그래도 이 자연 환경 또 더불어서 오대산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저도
십수년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인류사회 또 내지는 대한민국이 그래도 가야 될 가장 가치 지향적인 길에 함께 선도적인 역할을 해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오대산 재반 문제를 지금 하나하나 해 가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위기는 곧 하나의 이제 생태 위기고 또 인간과 자연이 함께 연결되지 못한 분리적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다.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하나 치유하고 또 대안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결국 생태 문명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많은 분들이 함께 컨센서스를 지금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건 불교적 관점에서는 다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자연과 인간, 이 지구상 또 온 우주까지도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관점 속에서 결국 자연과 인간 또 모든 생명체가 유기적으로 관계 지어진 이 속에서 우리 존재, 내 자신 이걸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눈을 열어내는 일이죠. 저번 아마 파리 기후 협약에서도 이제 종교인들의 참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그동안에 이제 정부나 또 기업이나 또 내지는 이 NGO에서만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없다. 결국 환경의 문제, 생태의 문제, 이 생명성의 문제, 근원적인 문제는 결국은 이 세계관의 문제, 또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문화를 바꿔낼 수 있는가 하는 이제 이런 관점으로 아마 종교인들의 참여 결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 이건 범지구촌의 하나의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제 이런 관점들이 지금 대두된 거죠. 그래서 결국 종교적 관점이 함께 결합된 이 거버넌스 이걸 어떻게 지금 함께 실현해낼 수 있는가? 물론 종교인의 참여도 그러지만은 또 이제 종교에 관계되는 많은 신도들이나 또 여타의 많은 인연들을 좀 더 종교적 관점 속에서 이제 하나의 계몽적인 측면 또 영성의 정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지구촌의 위기, 생명의 위기 또 기후의 문제, 탄소 배출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이 큰 세계관의 전환의 문제 이것을 종교적 관점에서 이제 함께 이제 이루어 나가고 확산시켜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관점들이 이 종교계에도 하나하나 이제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월정사에서도 또 이 오대산에서도 그런 관점의 이 모델을 갖다 하나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종교의 성전도 있고 또 다양한 역사 속에 녹아 있는 이 이제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화와 또 이제 종교 성전 또 그와 더불어서 오대산이 가지고 있는 이 생태적 환경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체험의 장이 되고 또 이제 교육의 장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이 이제 생태 또 문화적 환경에 이런 모델로서 이렇게 나아가는 길을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대사는 우리 불교의 하엄 사상에 의해서 이제 계산이 된 곳입니다. 쭉 중심적 하나 사상적 흐름에 중심이 하엄 사상에 있고, 또 근대는 우리 최문순 지사님께서도 단어 스님 말씀을 하였습니다마는 단어 스님께서도 이 하엄의 사상이 앞으로 21세기 이 세계 대한 사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강력한 그런 이 신념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이 방대한 하엄의 저서를 역경하기도 하고, 또 항상 세상을 통찰하고 또 미래를 걱정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엄적 관점을 굉장히 많이 설파를 하시기도 했거든요. 그건 뭐 하엄이 지니는 이제 이런 세계관은 티끌 하나에도 온 우주적인 이 관계성, 섭리가 들어있고, 또 이제 전체가 하나 이 우주가 연결되어 있고, 그런 속에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을 열어주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다양성, 어떤 것도 하나 이게 차별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 어떤 것도 의미로서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을 열어주는 것, 이게 이제 이 하엄이 가진 하나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다 의미라는 것은 우리 불교적으로는 다 부처님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생명이 다 불성을 지니고 있고 또 완전한 부처의 모습이고 본래 그대로의 자유의 모습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별하고 차별하고 또 내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하나 문제의 발단이 소위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과도한 탐욕심의 발생, 또 분노의 발생, 또 있다고 하는, 또 분별하는, 나누는, 차별하는 이런 어리석음의 문제가 그 속에서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문명도 한편으로는 이 과도한 탐욕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문명이기 때문에 이 문명이 낳은 폐해는 결국은 이 환경의 문제, 또 생명 다양성의 감소와 더불어서 모든 생명의 절멸의 문제까지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인간이 지닌 이 탐욕심을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과연 이 문명이 가는 이 방향,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평화롭고 행복으로, 상생으로, 공존으로, 또 생태적 문명으로 이렇게 전환시켜낼 수 있는가 하는 이 근본적인 이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종교의 역할, 또 불교의 역할은 이 탐욕의 해체, 이것 없이 지구촌은 영원하지도 않고 평화롭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다 하는 이 이제 관점 속에 그 역할을 다해 가야 된다. 아까도 말씀을 하였습니다만은 또 이 난민의 문제가 엄청난 지구촌의 큰 문제로 차츰 더 다가올 거다 하는 또 이런 문제들, 결국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인간의 욕망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또 AI라든지 초지능을 갖다 이거 통제하지 못하면서 또한 인류의 절멸을 또 불러올 수 있다든지, 이게 종합적으로 알고 보면은 인간의 어떤 탐욕성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결국 이 생태적인 또
아마 녹색 미래가 이걸 미래를 갖다 좌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큰 이 과제일 수밖에 없다. 오대사는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이 관계 요로에 좀 친환경적이고 또 생태적이고 또 이 생물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존되는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좀 차량 운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좀 친환경 차량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끝에 아마 국립공원에서 친환경 전기차 이제 서트를 갖다가 저 아래 주차장에서 운행하는 이제 그런 시도를 또 하게 될 겁니다. 이제 내년부터. 그리고 저도 이제 옛날 상호사까지 포장하는 문제도 제가 이제 친환경 소재가 나올 때까지 그걸 보류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산이 집행되기 직전에 이제 예산 반환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지금 비포장기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될 수 있으면은 좀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앞서가는 것보다는 좀 이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이고 좀 오대산이 그래도 이 생명성이 좀 넘쳐나는 이런 이제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좀 같이 이제 다 우리 이 지사님 또 우리 군수님 또 내지는 함께 생각들을 갖다 다 모아가는 이런 이제 이 속에서 좀 우리 한국 사회 가장 그래도 녹색이 또 생명성이 가장 훌륭한 이런 이 건강성을 지니는 또 인간과 자연이 함께 잘 연결돼서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이제 오대산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님 말씀 감사합니다. 정념 스님께서는 그 어떤 분들보다도 우리 오대산과 월정사가 그런 그 녹색 미래를 위해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또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좌담에도 스님의 그러한 그 가치관과 또 그런 의지가 또 그런 원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좌담에도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스님께서는 특히 이 화엄경을 이렇게 중시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그 중중무진한 화엄 사상을 중심으로 어떤 이기적인 탐욕을 극복하고 또 인간 중심주의에서 생태 중심주의로 발상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어 감으로써 우리가 녹색 미래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